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시 공휴일로 공식 확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선거일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선거일은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해 대선인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거리가 발생할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꼭 60일이 되는 날에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날로 대선일이 결정됐습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입니다. 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이를 공고할 전망입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관위를 띄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 심판론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당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본격 경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오선 의원의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데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오늘 아침 회의에서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문에서 거대 야당의 전횡을 지적하고 줄타는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 사건에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교과서를 고쳐야 할 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국정 혼란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지도부가 내부 단결을 강조하며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하루빨리 절연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수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죄송하다는 메시지 외엔 침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아침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이번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민생 추경안을 즉시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30일 안에 후보 경선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안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참여를 선언할 거로 보입니다. 사퇴 시점은 이르면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일이 확정될 거로 보이는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날 대장동 관련 재판이 열리는 만큼 모레인 9일쯤이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퇴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민주당은 본격 경선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김두관 전 의원을 시작으로 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굳어지며 경선 무용론이 제기되는 점은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꺼내 들었는데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제 긴급회견을 열어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치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부터 개혁하는 원포인트 방식입니다. 일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개헌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함께 제왕적 국회 문제도 직시했다며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 특위를 통해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개헌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방식에 공감하지만 논쟁 여지가 큰 만큼 우선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 개정과 계엄 요건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추진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실상 개헌은 양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는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다른 셈법을 고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다시 참모회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보좌 체제를 재가동했습니다. 이번엔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언제쯤 관저에서 나올까요? 이번 주 후반쯤에는 관저를 비울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파면에 따라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 만큼 원래 살았던 서초동에 있는 사저로 우선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서초동 사저의 시설과 경호 상황을 우선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작업에만 적어도 사흘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러야 이번 주말에 퇴거가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옮기더라도 이곳에서 계속 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호와 주민 불편,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11마리의 반려동물 등을 두루 고려해서 단독주택으로 다시 옮기는 방향이 여전히 거론됩니다. 네, 어제도 지지자 곁을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사저로 이동한 뒤에도 이른바 메시지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부분과 한남동 관저에서 보수 진영 정치인들을 불러서 차담을 이어간 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 전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 정치로 다가오는 수사에 대비하는 거란 해석 역시 나옵니다. 재구속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아스팔트 지지층을 결집해서 일종의 여론전 방어막을 치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추가 메시지 여부를 포함해서 정해진 건 없다면서 구체적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실 분위기도 좀 알아보죠. 탄핵 선고 이후에 적막함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파면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지만 업무 정상화의 움직임은 관측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재가동했고요. 직원들도 대다수 정상 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바라며 물밑 준비를 해왔던 만큼 충격파가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이제 조기 대선 기간 한덕수 대행 보좌 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 이관 등 현 체제에 대한 정리 작업 역시 속도가 붙을 걸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퇴거 시점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질 않았는데요. 관저 앞은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탄핵 선고 나흘째로 접어들었는데요. 관저 앞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경찰버스 서너 대만 남아있을 뿐 질서 유지선도 대부분 옆으로 치워졌고 매우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겨우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며 소란스러웠던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모습인데요. 관저 앞에서 매일같이 농성을 이어가던 탄핵 반대 단체들도 오늘은 경찰에 집회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지지자들이 이따금 보이기는 하지만 집회 관련 무대 장치와 현수막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관저 입구 역시 경호처 차량만 한두 대씩 오가는 가운데 경계 인력도 눈에 띄게 줄었고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저에서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쯤 관저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관저를 비워야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퇴거 시점은 유동적인데요. 전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파면되더라도 최장 10년 동안 경호처의 경호는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초동 사저의 경호 관련 점검을 마무리하고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다른 거처를 물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서초동 사저가 공동주택이어서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이 경우 퇴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 공포감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 넘게 빠지며 2,400선이 무너진 채 출발한 뒤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시작부터 좋지 않았죠? 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문을 열자마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31% 폭락한 2,359.25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낙폭이 커지면서 오전 9시 12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 넘게 급락하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일시 정지됐는데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떨어져 1분간 이어지면 발동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후에도 5%를 넘나들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이드카는 하루 한 번만 가능해 다시 5%대로 주가가 빠져도 추가로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낙폭이 4.3%대로 다소 줄었습니다. 코스닥도 2.96% 급락해 667.02로 시작한 뒤 지금 내린 폭은 3.7%대로 커졌습니다. 원화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7.9원 오른 1,462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오름세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증시와 원화값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중국이 맞불 관세 방침으로 반발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차별 관세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커졌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꺼내지 않고 있는 것도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관세 불안이 정리되지 않는 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국 정부 대응 동향을 살피고 통상교섭본부장 방미에 앞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첨단 전략 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통상 리스크 대응,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관련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이 필수 추경을 위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그러나 오는 9일로 예정된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관세 발표 이후 50개국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 got a report from the USTR last night that more than 50 countries have reached out to the president to begin a negotiation. But they're doing that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they bear a lot of the tariff.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나 협상 때문에 오는 9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호관세는 적어도 며칠, 몇 주 동안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농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거래가 없는 남극 근처 허드 맥도널드 제도 같은 무인도까지 관세를 부과한 이유를 묻자 중국 등이 우회로로 삼아 수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 등 상호관세 파장에도 미국 정부 인사들은 관세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면서 조정 과정에서의 불안정은 이겨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I reject that the assumption there doesn't have to be a recession. Who knows how the market is going to react in a day, in a week. What we are looking at is building the long-term economic fundamentals for prosperity.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 해싯 국가경제위원장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강압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관세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며 트럼프와의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미국 기술기업과 금융계 리더들도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가서 관세와 관련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경제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관세 책사 역할을 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을 정조준했습니다. 나바로에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이다 보니 자아가 두뇌보다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고 EU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나바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를 파는 머스크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머스크의 발언에 개의치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Friend or foe alike, and I can tell you how they're killing us. So it took decades for this to destroy America with this glob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미국 기술기업과 금융계 리더들도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가서 관세와 관련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1.3%에서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세 역풍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실제로 경제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큰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화재 진압이 모두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 여수 원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 반쯤입니다.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인데요. 발전소 안에 있는 건물 한 개 동에서 화염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다행히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등 16명은 모두 긴급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기를 흡입한 사람이 일부 있지만 인명피해는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학구조대와 이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소방과 경찰 인력 185명 그리고 장비 67대가 투입됐습니다. 불이 난 발전소는 지난 2020년부터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이 폐쇄된 시설, 그러니까 철골 구조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산소 절단 작업을 하다가 합성 수지 필터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 2월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발화 지점 근처 스프링클러에 소방 용수가 공급되지 않거나 잠금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면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울산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소방관 1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대형 버스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혀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시뻘건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울산 남구 두항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소방당국은 불이 옆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발생하자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3시간 10여 분 만에 모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관 1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관계인은 소선으로 저희 구조대에서 발견했습니다. 앞 유리가 완전히 박살난 채 버스들이 줄줄이 멈춰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 인근에서 고속버스 2대와 관광버스 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맨 앞 버스가 급정거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양쪽 발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산림 0.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마을 관정펌프에서 누전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이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오늘 황우여 선관위를 띄웠더라고요. 네. 이제 조기 대선으로 우리 들어간다 이 선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한간에는 이제 당에서 약간 좀 시간을 더 두고 대선 체제로 가자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대선 날짜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늦어도 탄핵 이후 60일 내에는 대선을 해야 되고 저희는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꼭 이겨야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 생각하면 마냥 저희가 준비를 늦출 수는 없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관위를 출범시키고 그에 따라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경선 관리 일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이번 주 중에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이제 60일도 남질 않은 거기 때문에 일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누구다 확정되는 게 어느 정도 시기인 거예요? 8년 전 조기 대선 때는 예. 탄핵 선고일로부터 딱 3주일 후에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어서 탄핵 선고일로부터 한 4주 후, 4주 후. 5월 예. 2일 금요일 정도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초 정도. 예. 5월 초 정도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얼굴이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초고속 애도를 끝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거 뭐 애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입장은 애도일 수 있죠. 뭐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내란의 행위로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겠으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애도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다는 그냥 거죠. 유감 정도 예. 표하는 정도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유감 시간이 그래도 길어요. 저는 그 전에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하면서 태세 전환을 했어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기를 많이 놓쳤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뭐 탄핵 찬성파를 뭐 몰아내자라든지 뭐 같이 머리 두고 같이 당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지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힘의 내용 자체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선거 측면에서 나쁘진 않으나 그냥 정당의 한 또 단면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조기 대선의 일정 자체는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따라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입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계엄 이후 넉 달 동안 당내에 여러 이견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네, 조기 대선 국면을 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뭐 윤석열 세 글자는 거론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과는 이제는 거리 두기에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여기서 더 끌고 나가다가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감안을 해서 저런 표현으로 완곡하게 저희의 대선 준비가 잘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이른바 보수 잠룡들의 출마 러시도 이번 주에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 구원 투수가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곧 공식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됐고요. 한동훈 전 대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라면서 출마 선언이 지금 뭐 예정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뭐 숙고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도 있지만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 출마 기자회견 시간도 정했습니다.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다고 하고요. 김문수 장관 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면 탄핵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는 하는데 가장 빠르게 움직이긴 하네요. 가장 빠르게가 너무나 빠르게 움직였죠. 12월 3일 아마 계엄이 실시되면서부터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원투수가 되겠다라고
대구시장직도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지금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예. 물론 이제 정치인이 본인의 어떤 정치의 행로를 정하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지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연 그 당내에서의 입지가 견고하느냐 그 부분은 아직 불투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는 예. 사뭇 다르고 정치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국민들이 보는 신선함 홍준표만이 갖고 있던 매력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없는 예. 애매한 홍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찬성했고 계엄에 대해서 위헌을 지적하면서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내란에 대한 옹호와 내란 세력의 부활에 동조했다는 그런 어떤 책임과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 이후에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을 발간한 후 특별한 어떤 입장이 또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너무 늦은 또 입장 표명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나머지 세 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류 상태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장만 서면 출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개개인에 봐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5분의 어떤 이 경쟁 구도가 그래도 그나마 재미는 줄 것 같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라 후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직 안 내려놔도 되는데 사퇴를 이제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좀 배수의 진을 친 건데 그만큼 내가 후보가 될 것 같다 이런 뭐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구시장을 홍준표 지금 시장이 한다고 해서 정치 역정에 큰 어떤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에게는. 네. 대구시정에 집중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중앙정치와 본인의 대선을 위해서 대구시정 자체를 그냥 발판으로 삼았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서운하게 들으실 수는 있겠으나 대구 시민들한테 그래도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예, 책임 있는 시정은 아니었다. 그래 봅니다. 네. 어쨌든 본인 정치 여정에 이제 마지막 꿈을 찾아서 네. 상경했다 이런 포부를 밝힌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랑 캠프를 같은 건물에 차렸다 그러던데요. 맞습니까? 선우는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이 먼저 했는지 모르는데 일단 대학 한동훈 빌딩. 대표도 한동훈 대표 쪽도 지금 완전히 확인은 못 해주는 단계. 층수는 다른 거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빌딩을 뭐 저도 잘 압니다만은 예. 같은 층을 쓸 정도의 큰 규모의 빌딩은 아니고 만약에 예. 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여의도에 캠프를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국회 쪽 여의도, 서여의도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빌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겹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다 보면 캠프 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도 좀 마주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뭐 뭔가 뭐 좀 시끄러운 일이 있거나 예. 그럴 염려는 없어요. 과거에 2014년에도 예.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전당대회 때 굉장히 세게 붙을 때 같은 건물에 같은 지금 말씀드린 그 빌딩에서 예. 층수만 달리해서 같이 사무실을 열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별 문제 없었습니다. 서로 뭐 비밀이 좀 새나가고 이런 일도 없을까요? 글쎄요. 그 뭐 비밀이라는 게 뭐 예. 있겠습니까?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경선이기 때문에 예.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대합 빌딩이 명당으로 소문난 데는 맞아요? 위치가 좋고요. 위치가 좋아요. 예, 일단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 대합 빌딩의 뭐 대선 캠프로도 많이 활용했던 곳이라서 물론 이제 명당일 수도 있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참 어색한 동거.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한동훈 전 대표를 독서를 품었습니까? 예전에 전당대회에서 할 때도 예. 뭐 얼라라는 얘기도 하고 뭐 어린 사람이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렇게 독서를 내뱉었는데 그 층간의 같이 마주칠 일이 그래도 그나마 더 작겠죠. 예. 그럴 때 어떻게 대할지 그런 게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대선 경선 국면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 홍준표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인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짜 잡았습니까? 출마 기자회견? 아직 당에서 예. 공식적인 이 경선 관련한 일정이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예상하는 어떤 뭐 출마 선언이라든지 뭐 특별한 일정 같은 것을 지금 계획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안철수 의원도 날 잡고 홍준표 시장도 지금 날을 잡았거든요. 일단 그것은 이제 출마 선언 얘기인데요.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 이미 한 걸로 보고 출마 출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정식, 다음 예. 주에 한다는 거고 예. 안철수 의원은 내일 광화문에서 하신다는 건데 한동훈 대표도 조만간 뭔가 출마 선언 형식의 어떤 언론 노출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지금 뭐 출마 선언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 것 같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제 문구를 많이 다듬을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면 어떤 메시지가 들어갈까요? 지금 뭐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뭐 마음이 많이 떠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예, 일단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분들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그런 메시지, 또 지지자분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 위로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실 수 있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어서 시대교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대교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이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다른 시대로 가야 한다.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예. 결론적으로는 개헌으로 연결되는 서사가 한동훈 대표의 출마 선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가 되려면 TK 민심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늘 나오는데요. TK 민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전에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11, 김문수 장관이 7, 홍준표 시장이 6, 이준석 의원이 5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가 흥미로운 부분은 파면 선고 직전에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순위가 전과 뒤바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TK에서도 대선 국면으로 가면 보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K 쪽은 특히나 이제 보수의 전체적인 동향을 나타내주는 어떤 지표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4월 4일 파면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기 전에의 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층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김문수 현 장관을 제쳤단 말입니다. 예. 물론 이제 수치는 크게 뭐 의미는 그렇죠. 없지만 흐름 자체가 이 TK에서 앞섰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4월 초에 예를 들면은 이 선고기일이 알려졌을 때쯤이에요. 막판이겠죠. 1일부터 2일까지니까. 그때 아무래도 이제 아마 보수층에서도 포기를 한 거죠. 선고기일이 오니까 그 기대는 8대 0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랬을 땐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고 국민의힘의 역대 이 여론조사를 보면 모름, 유보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뭐 30에서 40, 많은 데 40 정도 나왔는데 그런 이 유보층, 모름, 은탁층이 이제 차츰차츰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대응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그랬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래도 조금 더 대응력이 있겠다. 그리고 내란의 책임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들 TK 스스로도 좀 덜 부끄러울 수 있겠다. 예. 라는 어떤 선택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갤럽 조사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정치 지향 이런 지표는 상당 부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좀 합니다. 네, 소영주 소장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어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후보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이긴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라고 예. 표현하는 게 맞을 것 예.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경선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의 어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란 세력의 중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을 꿈꿨잖아요. 예. 기각시켜달라. 각하해야 된다. 뭐 이랬던 분들이 대다수 지금 쌍권 체제와 많은 분들. 그 다음에 특히나 김문수 현 장관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이 왔을 때는 민주당은 60일 대선이 너무 쉽습니다. 동조합니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표를 줄 겁니까?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처럼 조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긴 하나 내란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가 나왔을 때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게 꽤 많아지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는 후보가 될 것이다. 손이 많이 가는 후보가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어쨌든 당심이 허락을 해야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탄핵 정국 기간에는 이제 여론조사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던 게 사실이어서 전략적인 선택을 당원들이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궁금한데 당심의 방향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우선 그 탄핵 전에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유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할 때 반대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도 의견 유보층이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의견을 유보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아마 탄핵 전에 탄핵이 기각될 거다. 윤 대통령 복귀할 거라고 믿는 분들은 의사표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여론조사 결과는 탄핵 이후인 지금부터가 이제 시간이 될 텐데요. 어쨌든 지지자분들이 그 탄핵으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다가오는 대선이 그분들에게는 또 중요하게 다가설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 야권에서는 뭐 이재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후보가 될 거라는 확신을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상대 후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럼 누구를 내세워야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전략적 선택에 따른 후보 선출 이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대선 후보 경선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김문수 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내일 국무회의 이후에 사퇴할 것이다 장관직을 이런 뭐 설도 돌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즉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라!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놓으면은 또 몇 명이 짜고 또 탄핵했다. 또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이게 민주주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뭐 출마하라고 소리를 치니까 욕심은 없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출마는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를 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이 욕심이 없다. 아, 욕심 자리에 없다. 연연하지 않는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게 다 자리에 연연할 때 하는 거짓말이고 욕심이 많이 생길 때 하는 거짓말이라고. 욕심이 없으면 지지자들을 저렇게 안 만나겠죠. 안 부르죠. 제발 이렇게 나서지 말아달라. 나는 조용히 내 직에 충실히 임하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지자들이 지금 영상 찍으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출마하라 하는 거를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이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보셨다시피 김문수 장관이 출마하면 가장 좋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60일 조기 대선 별 걱정 없이 다음 나라에 대한 집권의 계획들을 어떤 이 선거에 크게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생산적인 부분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냥 명확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못 가요. 그냥 독재주의자겠죠. 김문수 장관이 늘 이 설화가 됐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말이 있죠. 본인은 확신한다고. 저는 오늘의 발언으로 김문수 장관은 독재주의자라는 걸 확신하는 게 어떻게 이번에 파면에 대해서 국회에서 200명이 탄핵 소추를 하고 헌재가 판단을 하면 대통령을 파면하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냐. 그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정해놓은 게 헌법상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가치인데 그리고 질서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겠어요. 저분은 국민의힘의 후보로 뽑는 그리고 생각하는 지도부도 문제지만 이분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의 지지자기보다는 저기 정광훈 계열에 있는 자유통일당 쪽의 지지자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뭐 마음도 씁쓸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김문수 나오면 뭐 땡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매우 겁니까?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땡큐. 예. 어쨌든 근데 여론조사 해보면 보수 잠룡 중에서는 1위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그 흐름이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유보층이 40% 정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렇습니다. 10분 중에 4분이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니까 이제 탄핵 결정 난 이후에
벌어지는 여론조사에서는 좀 수치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현직 내각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과정, 계엄 과정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까지 언급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서영주 소장님이 계엄에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가 구도상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이 계엄 반대, 탄핵 찬송하면 안철수 의원 빼놓을 수 없거든요. 내일 기자회견 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 축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긴 하나 네. 그냥 정치적인 세가 안철수 의원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더 이상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정치는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 내에서도 그렇게 안철수 의원이 뭔가 새로운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는지 그 부분을 객관화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안철수 의원이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자신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출마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안철수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민주당의 어떤 큰 도전으로 여길 것 같지는 않아요.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길을 가겠으나 한 전 대표 표가 분산되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분산될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늘 김문수 장관이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때 여론조사에서 한 말씀 드렸던 게 젖은 장작이다. 불이 붙지 않는 연기만 무성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 자체는 일단은 아직 장작의 어떤 수준까지 정치력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인 얘기. 예. 내일 오전 11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변수가 경선 국면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용을 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나올지 이 여부인데 어제도 메시지 내놨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단 말입니다. 앞으로 사저 정치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윤 대통령이 메시지 한두 번 정도 더 내실 수는 있겠지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수준까지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후보로 지지한다든지 예. 그런 정도 수준의 메시지는 내시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 사저로 안 옮기신 입장이고 아직 이제 탄핵 여파가 이제 막 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좀 다독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막상 이제 사저로 옮기시고 예. 현실적으로 재판 준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찾아가는 정치인 없을까요? 꽤 많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사저 앞에도 많은 지지자분들이 모여 계실 수 예. 있고 그런 상황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정말 예민한 메시지를 내시면서까지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한다? 저는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나경원 의원 불러서 1시간 독대한 부분을 놓고 그냥 인사하려고 부른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권영세, 권선동 지도부도 찾아갔고요. 나경원 의원도 찾아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당한 것은 그냥 자격을 상실한 게 아니라요. 내란 행위에 대해서 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였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걸 형사재판으로 취하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선고가 내려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뭔가 지도부, 특히 국민의힘이 아직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조기 대선이라든지 향후에 국민의힘의 어떻게 이 존립 자체에 있어서 생각을 중진들이 안 하나 싶어요. 오죽하면 김재섭 초선 의원이 예. 제거해야 될 고름이라고 그 당의 중진을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권영세, 권선동, 김기현, 윤상현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이 없어져도 되는지. 근데 나경원 의원을 콕 집어 부른 거는 어떤 의미가 저번에 있는 거예요? 그 구치소에서도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 각별한 또 심정을 드러냈고 나경원 의원 자체를 또 다시 불러서 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눈 거를 보면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금 현재 아스팔트의 그 성향을 가진 지지층과 함께 나경원 의원을 앞세워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도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뭐 그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 등등 본인들의 자유겠으나 국민의힘의 앞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혼란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장면들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 날짜 나오면은 바로 사퇴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날짜가 오늘 6월 3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잠정적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확정과 동시에 대표 사퇴를 하고 후보 등록. 내일 그럼 사퇴할 수 있겠네요. 아마 일정이 잡히면 내일 사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것은 뭐 어차피 수순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유력하지만 다르게 또 같이 뛰어야 될 사람들도 출마 선언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5월 초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경선을 좀 압축해서 치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사무국이나 지도부에서는 굳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있느냐. 빨리 결정하자. 빨리 결정을 해서 당력을 집중하고 조기 대선에서 어떤 내란의 국정 혼란을 빨리 종식하는 쪽에 힘을 모으자 쪽에 어떤 얘기들이 있어서 뭐 많은 이 압축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요. 그냥 원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했던 식으로 굳이 압축해서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강력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압축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일강 체제가 분명하지만 어떤 다른 후보들이 또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김두관 전 의원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어대면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성과 본선 필성 후보입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 탄핵 찬성 세력, 계엄 반대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식까지 하고 항상 그 모든 거는 결심 전에 징후들이 있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얼마 전에 단식도 하고 이제 나오는 뜻을 굳혔구나. 단지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흠집내기를 하지 말고 좀 정책 토론을 해서 좀 붐업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뭐 차기를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여기에서 또 인지도를 더 확보하고 뭐 다른 걸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또 착각 속에 사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김 의원님.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경선은 저는 뭐 다양한 분이 나와서 정책적인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김두관 전 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나 대선 나간다 이렇게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얘기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뭐 흠집내기로 경선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민주당 경선 앞으로 어떻게 치러질 걸로 좀 보세요? 김두관 의원은 결과가 예상된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이 그렇다면 그것도 민주주의입니다. 선택을 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항해서 뭔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거나 또는 후보로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후보가 과연 현실적으로 있느냐 이 질문에는 저도 그렇게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어요. 김병주 의원 말씀이 방금 나왔는데 예. 사회자도 지적했잖아요. 너무 웃으시면 안 된다. 김병주 의원이 저희 당을 또 도와주시는 모습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 오늘 중에는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김경수 전 지사, 네. 김부겸 전 총리 대선 나오는 겁니까? 일단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출마사를 밝힌 건 아까 김두관 전 지사는 뭐 출마 기자회견 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확실하게 출마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쪽이 김부겸 전 총리는 좀 고심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마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예. 있고요. 주변에도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어대명이다라는 말인데 그게 현실이에요. 3월 26일 날 어떤 사본 음식을 다 털고 있고 파면 결정이 이르렀고 연임 대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가 당내에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붙어서 뭐 할 거냐라는 것인데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현직 의원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왜 뭐 하려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냐. 하지만 정치가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진짜 정치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위에다 계란을 던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지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예.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그냥 참모 아니면 그냥 일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 남는 것입니다. 예. 앞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소견을 밝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늘 그랬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놈아 뒤로 물러나 있어라. 라는 것들이 과연 이게 이 자랑스러운 역사인지 부끄러운 역사인지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되려는 하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된다. 예. 라고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지만 그 도전을 내거는 후보들이 잇따라서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누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지금 조기 대선 앞두고 개헌이라는 두 글자를 꺼내들었거든요. 네. 어떤 의중이라고 보세요? 우원식 의장은 계속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장 맡은 이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이 진공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가 가장 개헌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우리나라는 제도상 개헌하기 정말 어렵게 돼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이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 거기에는 아마 여야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과 같이 그럼 한다. 예를 들어 대선 6월 3일인데 예. 6월 3일에 대선과 국민투표를 같이 한다라는 그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건을 생각을 한다면 대단히 촉박하지 않을까. 지난번 87년 때도요. 6월 29일에 6.29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개헌하겠다고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고 한 후에 유신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을 개정한 거잖아요. 그 기간도 그 개헌위원회 통해서 석 달 이상 걸렸습니다. 너무 촉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졸속 개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개헌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다면 더 촘촘하게 헌법 규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제대로 된 개헌안을 내야 할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개헌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개헌을 뭐 실현시키겠다 이런 건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지가 않고 그렇지가 않습니까? 예. 이번 대선은 현행 헌법대로 가고 그 임기 중에 개헌을 하자. 그건 3년이라는 시간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기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추진을 하고 가장 큰 것은 대통령 임기 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무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예.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추자. 그렇게 되면 28년도 총선과 같이 차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예. 그런 3년이 되는 거고 본인은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 논의가 뭐 어떻게 무르익어갈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에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개헌의 취지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약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4월 4일 파면 이전에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하지 않고 개헌의 이슈를 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꿨던 그 과거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개헌의 논의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60일 이내에 있는 조기 대선에서 이 정치개혁이나 임기단축까지 담는 개헌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5.18에 대한 정신을 담고 내란 종식을 위한 개헌 2포인트 정도를 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예. 그리고 나머지 임기단축 정치개혁 이런 이원 집정부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기 내 공약에 대해서 국민께 약속하고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예. 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말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말을 지난 2달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날 때 제안했던 겁니다. 1차 개헌은 내란 정식과 5.18 정식을 담고 예.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 집권이 되면 그 개헌에 대해서 정치개혁에 담자.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의원실 국회의장 자체가 예. 타이밍을 조금 실기하셨어요. 그렇군요. 화면이 끝나자마자 너무 빨리 개헌을 던짐으로써 예. 이게 당내에서도 갸우뚱한 거예요. 왜 지금? 메시지는 좋아요. 예. 근데 타이밍이 안 좋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실 의장을 자꾸 이렇게 힐난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좋지 않아요. 친명 쪽에서 지금 비판이 좀 쏟아지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의원실 의장의 좋지 않은 타이밍도 있었으나 의원실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타이밍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메시지까지 부정하는 친명 몇몇의 의원들의 메시지도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조금 감정적으로 이성을 찾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할 수 있다면 60일 이내에 한 5.18과 5.18 정신과 내란 정식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짧게 하고 나머지의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은 조기 대선 이후에 공약을 통해서 하는 거. 그 정도의 수준에서 개헌 논의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개헌 논의가 몇 년 전부터 나오지만 꼭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또 계속 늦춰졌던 것도 또 현실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개헌 예. 필요성은 아마 누구도 부정을 못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할 거냐. 아마 지금까지 몇 번의 대선 동안 개헌 얘기 계속 나왔다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빼고 그 다음에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내 임기 중에 하고 내가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내가 되면 3년만 하겠다. 그렇죠. 뭐 진정성을 이런 보여줬다는 얘기니까. 게 의미가 있는데 예. 글쎄요. 개헌 정말 하기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전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초반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 강해지면서 1년 중에 산불 위험이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지난 주말 제법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서 이번 주에도 3차례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영남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또 5월까지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고돼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산불 위험 좀 걱정됐었는데 다행히 비가 많이 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3차례 정도의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산불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은 연간 산불 발생이 약 22%에 달할 정도로 1년 중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 상순에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에 4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이번 주에도 3차례의 비가 더 예고돼 있어서 단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 밤과 내일은 중부지방에 5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수요일과 주말에도 전국으로 비가 내리면서 비의 양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울산과 대구, 포항, 밀양 등의 건조특보가 또 동해안의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번 비가 지난 뒤 5월까지는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커질 전망인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명한 5월까지의 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도 경남 해안과 영동 북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높음 수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위 백분율 23.1%로 분석돼 최근 39년 내 역대 9위 수준입니다. 비가 작긴 하지만 이 단비 효과는 5mm의 비는 하루, 또 10mm의 비는 이틀에 불과합니다. 건조한 강풍이 부는 봄철에는 불씨 관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빠르게 번졌던 의성 산불, 그야말로 괴물 산불로 불렸는데요. 기후위기 속에 불씨 확산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예고했지만 긴급 대피에 필수적인 재난 문자 시스템은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년층입니다. 민가로 번지는 산불을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도중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격히 번진 산불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 문자가 남발되거나 받았다 해도 대피 방법이나 장소를 알 수 없어 혼란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똑같은 정보가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피하는데도 너무 혼선이 야기가 되는 거죠. 시속 8.2km로 확산한 이번 산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산불 확산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상청이 극한호우 상황에서 호우 현황과 안전조치 사항을 담은 즉각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듯 산불 확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산림청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즉각 재난 문자를 발송해 대응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피 문자를 원활하게 수신이 안 되는 환경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진화대원들이 열심히 가서 안내를 해주려고 하지만 이미 산불을 지나가는 이런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피 체계도 이런 초고속 산불에 맞는 대피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피 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행 대피,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모시고 마을 단위로, 커뮤니티 공동체 단위로 책임자와 함께 대피 시스템, 대피했을 때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 된다. 산불 재난 문자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이번 초대형 산불.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동해안 지역에 강풍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산불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계기관 긴급 산불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초 동해안 지역에 지난 경북 산불 사태 때와 비슷한 강풍이 예고돼 산불 진화 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 자원을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필 예정입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장 오늘부터 산불이 날 경우 확산 가능성이 커진다며 대비 태세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대부분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택한 가운데 본과 3, 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병원 실습이 있는 본과 3, 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에 돌아오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며 이들이 움직이면 아래 학년들도 따라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과 4학년의 경우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2주의 실습이 필수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안에서도 수업 복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대부분의 대학이 이번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생 유급은 오늘부터 통지서가 나가는 대학들이 있다며 학교마다 예정 통지 뒤에 이의 신청을 받는 등 학칙에 따라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호단체 요원 15명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는 장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전쟁 범죄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무장 세력을 처단한 것이라고 우기던 이스라엘은 이 영상이 나오자 착오가 있었다며 어쩔 수 없이 시인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비상등과 전조등을 환하게 켜고 바쁘게 달려갑니다. 중동의 적십자사로 불리는 적신월사 요원들이 다친 민간인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모습을 뒷차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차량이 도로 왼쪽에 멈춰서더니 곧이어 끝없는 총성이 이어집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구호 요원은 집단 매장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صار إطلاق نار كثيف علينا بشكل مباشر في السيارة وأنا انبطحت الكابينة في السيارة من ورا يعني أحمي حالي من إطلاق النار. 이스라엘군은 비상등도 켜지 않고 수상하게 다가오는 차량이 있어서 발포했으며 사살한 15명 중 최소 6명은 하마스 대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공개로 거짓이 드러나자 기존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적신월사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We need justice for the victims and we need to ensure that all of those who ar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Without this, the crimes will continue to happen.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뉴욕타임스가 현장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이틀 뒤 구급차와 소방차가 땅에 묻혔으며 그 옆에는 이스라엘군의 불도저와 굴착기가 포착됐습니다. 유엔과 적신월사는 구호 차량이 공격받은 지 닷새가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군과의 협상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들어갔으며 아직 한 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은 지진 발생 열흘째인 전날 오후 이번 지진 사망자가 3,56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5,012명, 실종자는 210명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 구조 소식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국과의 합의도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낮췄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첫 주말,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반대하는 시위에 수십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 huge detriment to the American econom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란 듯 골프 치는 자신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이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미국의 34% 상호관세 발표에 중국이 즉각 똑같이 34% 맞불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전쟁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해소를 걸었습니다. We have $1 trillion trade deficit with China.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we lose with China. And unless we solve that problem, I'm not going to make a deal.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무역 적자를 치료할 방법은 관세뿐이라며 미국의 수백억 달러를 가져올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무언가를 고치기 위한 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 don't want anything to go down, but sometimes you have to take medicine to fix something.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수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타이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32%의 상호 관세를 맞게 됐지만 보복 관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어제 정보통신기술 업체 등과 좌담회를 마친 후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국민에게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라며 강인한 타이완 경제가 적절한 대응 전략과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해 충격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발 관세 정책 전 세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폭락을 하며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걱정을 했는데 결국 블랙 먼데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당초 금요일, 목요일 모두 뉴욕 증시가 모두 무너졌고요. 오늘 국내 증시 2,400선이 깨져서 현재 시각 2,340에서 2,3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보면 우리가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하고 그 다음 날 그때 우리가 한번 2,400이 깨졌었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그때 문제가 국회가 다시 소집되면서 빠른 반등을 이뤄냈었는데요. 현재 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거의 불확실성의 끝판왕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V자 반등은커녕 추가 하락에 대한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우리 이제 이걸 좋아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증시는 그동안 미국이라든가 유럽 대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놓고 보면 실은 우리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홍콩 증시라든가 대만, 일본 거의 10% 가까운 대폭락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한 4%대에서 5% 정도 이제 하락이거든요.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5% 이제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통 시장이 크게 떨어지거나 많이 오르거나 할 때 사이드카, 그다음에 서킷 브레이커라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의 열기,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 아닙니다. 선물의 움직임이 플러스 5% 이상 폭등하거나 마이너스 5% 이상 급락하거나 할 때 일단 프로그램 매매를 막는 거예요. 선물을 중단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막게 되면서 약 1분간입니다. 5분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을 좀 식혔다가 재개하는 것을 사이드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매도, 매수, 즉 상승, 하락 모두 사이드카가 있고요. 더 큰 것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이것은 현물 시장이 플러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일단 시장을 끊고 이때는 20분간 휴장을 하면서 다시 이제 주문을 받게 되는 방식인데 현재 사이드카가 선물이 5% 넘게 빠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오전 9시 13분께 걸렸었고요. 일단 풀렸습니다. 이제 낙폭을 마이너스 5에서 한 마이너스 4% 줄이면서 일단은 이제 한숨을 돌렸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지금 폭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떻습니까? 이 하락세가 좀 장기화될까요? 아니면 좀 일시적일까요? 그렇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뉴욕 증시가 금요일만 급락한 게 아니라 목요일도 빠졌고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어서 최근 지난주만 놓고 보면 미국의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거의 9,600억 달러, 1경원이 평가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폭락에 1경이라는 돈이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발작하고 있는가?
실은 상호 관세를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아, 예. 매긴다 혹은 여기도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지난 1기 때와는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 1기 때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고 압박을 하면 고개를 수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뭐 베트남이라든가 앞서 대만 영상도 보셨지만은 아, 빨리 우리가 좀 협조할 테니까 이 상호 관세를 깎아달라 이렇게도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1기와는 다르게 뭐 지난 주말에도 나왔지만은 뭐 아예 전면 재보복입니다. 똑같이 34%의 관세에다가 이제 희토류 수출 금지까지 나왔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약간 균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전면 보복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기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맞보복이 나온다면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도 문제지만 이게 맞보복으로 나오면서 일종의 판이 커지는 치고받는 이게 전쟁으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협상이 아니라 이제 전쟁으로 맞습니다. 가는 이걸 거군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시장을 빠졌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점 하는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고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 주식 시장은 지켜줄 거야. 시장은 망가뜨리지 않을 거야. 이건 협상용 카드일 거야.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빠졌다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해도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약발이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경. 그러니까 강경이라는 것의 끝은 실은 파국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경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에 이렇게 계속해서 관세를 서로 올리다 보면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에 뭐 휘몰아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그렇죠. 나오고 그걸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만 때렸고 뭐 상대방이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 여기에서 우리가 승복하겠다, 뭐 일정 부분 타협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해법이라든가 탈출구의 로드맵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앵커도 얘기하셨듯이 이게 상대국이 2판 4판이다. 이제 전쟁으로 나올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게다가 지금 뭐 외신들이라든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중국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옵니다. 시진핑이 뭐 웃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선 이제 크게 봐도 뭐 이번 라스 트럼프니까 뭐 트럼프는 더 못한다고 할 텐데 왜 단기적으로 중국이 유리하냐?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600조입니다. 하고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200조예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은 관세 같이 34% 때리면은 중국이 더 피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600조나 수출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바꿔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600조 원에 달하는 물건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50%가 넘습니다. 여기에 관세가 매겨지는 거고 반면에 중국의 인민들은 200조라는 중국, 물론 여기에는 대두 같은 먹거리도 있지만 여기에 34%의 관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누구의 불만이 더 크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뭐 물가가 막 오르나요? 그렇죠. 물가가 대폭등하게 되겠죠. 이미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에 600조에 50%의 관세가 붙으니까 미국인들은 뭐 거의 지금 반발하고 있고 주말에도 전국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핸즈 오프라는 아니 손 떼라, 트럼프는 떠내라라는 이제 반 트럼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뭐 대두라든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인민들의 동요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게 중기 장기적으로 가면 실은 중국도 결코 뭐 지금처럼 뭐 피해가거나 웃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미중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을 텐데 저는 그게 틱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의 틱톡을 미국 기업에 이제 파는 요걸 가지고 이 자체적인 게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우리가 이 소통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뻘쭘하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대화를 하려면 이걸 가지고 뭐 판다 안 판다 유예를 준다 안 한다 이런 협상을 통해서 아마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명분을 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서방 동맹에 이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뭐 거대한 시장이 중국 쪽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중국에서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근데 너무 좀 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이 자체적으로 보면 예. 중국도 그리 만만치가 않고 중국의 내부 사정, 뭐 시진핑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중국의 내수 시장 역시도 상당히 힘든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모든 게 피해고 오히려 중국이 더 큰 피해겠지만 예. 계속 왜 그러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중국이 지난 1기와는 다른 모습이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그겁니다. 이번에 이제 맞보복을 하면서 관세 보복도 했고 중국이 히토리 보복도 했지만 마지막에 소송전을 펼치거든요. 네. 이제 WTO에다가 미국을 제소를 하는데 중국이 예. 제소를 하면서 세계 각국은 다 모여라.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리더인 양 우리가 이제 미국을 칠 텐데 다 힘을 모으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준패권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중국의 과거와는 좀 다르네. 이런 좀 이면이 있는 거고 아마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는 훨씬 더 큰 뭐 폭락을 맞이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어쨌든 그 미국 발로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발로 시작을 했는데 이 전쟁 자체가 관세 전쟁 자체가 오히려 미국 기업에도 타격을 입힌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건 엄밀히 말하면 당연한 거죠. 관세라는 자체가 전체 시장을 죽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건데 또 하나 좀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미국 기업들도 준비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애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 중국, 인도, 뭐 베트남 이런 데서 만드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로 매긴 나라들이 다 중국, 인도, 베트남. 베트남은 무려 46%입니다. 중국은 작년 뭐 이미 매기는 거 포함하면 54%고요. 그러면 아이폰 가격 상승 예상도 상당히 맞습니다. 많이 오르네요. 예, 가격이. 그러면 소비자들이 저 정도 100만 원 더 주고까지 아이폰을 살까요? 그럼 당연히 애플 주가에 대한 충격, 애플 기업에 대한 충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한창 뭐 지브리풍으로 그려줘라는 챗 GPT의 유료 회원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추가 증설 속속 취소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경기 침체가 꼭 쪼그라진다는 거고요. 저희 이제 스탈렌티스 예가 나왔지만 미국 자동차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겠죠. 현대차를 그렇게 매겨, 일본차, 독일차 관세를 매기지만 잘 보시면 G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이 5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GM도 가치 부품이라든가 관세를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가 꼭 미국 기업들은 다 좋다. 절대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발목 잡는 이런 형국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많이 봐왔는데 일단은 엄포를 놓고 협상에 이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도 이거를 좀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 관세 정책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판이 끝나는지를 예.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의 대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기 때 이 작전을 너무나 많이 다른 이제 국가들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포를 놔도 맞보복을 한다라든가 예. 풀어주겠지라든가 이제 그런 낙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엄포와 공포의 강도의 폭을 더 키우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자칫 2분기 여름까지도 이 트럼프의 저 맹목적인 강압이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언저리에서 한 줄기 좀 해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해법은 이 어느 와중에 한번 예외를 주는 거죠. 아, 베트남이 이번에 제로 관세 같은 것들을 요구했으니까 예. 베트남은 한 10% 깎아준다라든가. 이 협상이라는 것만 나오면 일단 시장은 한숨 돌릴 수가 있을 것 예.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 이따도 얘기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이제 시장의 금리를 좀 떨어뜨린 이제 이거 두 가지가 바닥 신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 먼저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현대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현대차가 뭐 30조를 추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새로 트럼프 정부에서. 그리고 백악관에서 그 파티를 하고 뭘 다 하고 심지어 립 서비스로 예.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 왜냐하면 현대차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 제철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감감무소식이고요. 예외가 없죠. 네. 일본도 당했죠. 이시바 총재 갔다가 다 베풀고 선물 받고 와 이거 스마트하다 영리하다 다 다음 날에 관세 때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뭘 나서서 우리가 하기보다는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를 미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받아치는 하고 타국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을 좀 더 읽어야 된다. 맞습니다. 하고 네. 우리가 선물을 먼저 줄 필요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뭐 LNG 가스관 뭐 뭘 사줄까 하는데 지금 보면
먼저 우리가 선물을 주거나 먼저 고개를 숙였을 때 더 가혹하게 대하는 좀 밀기 때와는 다른 모습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당국에서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와 한 배를 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놨거든요. 네. 이제 같은 배에서 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해석이 반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 와중에서 유럽 연합과 미국이 무관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무관세 협정을 비관세 협정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유럽 연합도 동참해라라는 딴 때 같았으면은 그냥 평이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연합이 이때까지 미국에 등을 쳤다. 유럽을 오히려 망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관세를 매겼는데 갑자기 머스크는 트럼프와 다른 이야기 하네? 그러면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건가? 게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도 폭락하면서 이런저런 피해도 많이 입지 않습니까? 자산이 16조 날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특히 또 미국도 서부에서는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대한 혐오까지 나오고 있고 그 시작을 보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각별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일론 머스크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또 한때 나왔던 게 너무 본인이 부담돼서 낫지라고 해서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도 내려놓는다, 정치 안 하겠다라는 이제 또 소문과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일단 머스크는 현재 나오는 뭐 추측과 언론 보도를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조기에 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건 보세요? 아니라고요. 이제 본인이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본인이 거기에서는 일축했고 네.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면 정말 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판이 더 잘 되거나 안정되지 않은데 먼저 배를 이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더 고립무원이 되겠지만 글쎄요. 그런 선택은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성격이 강하기로 치면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인물인데 네. 어쨌든 정치인이기 이전에 기업인이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면 계속 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에게 딱 달라붙었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흔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전기차 팔아 테슬라가 인도량이 뭐 만내 정내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꿈은 그 이상입니다. 가령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 더 나아가고 싶은 건 자율주행이고요. 이 지구의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스페이스X인데 이거 잘 보시면 왜 트럼프 옆에 왔고 본인이 정부 효율부라는 나지의 수장이 됐었는가. 이 나지라는 거가요. 뭐 인력 구조조 정도 있지만 규제 철폐라는 카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이 자율주행, 우주항공인데 이건 규제 천국이거든요.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규제 때문에 우리는 한 발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그 자리에 있을 때 최대한 자율주행이라든가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규제 철폐는 얻고 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그걸 얻어내는 것이 사실 그거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해 충돌인데 미국은 그런 거 안 따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는 것부터가 반칙이죠. 버젓이. 그런데 좀 우리와는 다른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자율주행을 하반기에 이미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미국의 서부에서는 다니고 있는데 거기까지 매듭을 짓고 트럼프에서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전략적인 브로맨스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미국 영주권을 좀 얻을 수 있는 골드카드 실물을 트럼프가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72억이 넘는다고 해요. 네. 70이요. 네, 500만 달러하고요. 네. 기존에 이제 투자 이민이 한 80만 달러가 있는데 이 정확한 보도는 아닌데 기존에 있는 이 투자 이민을 이 골드카드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투자 이민도 있고 저 트럼프의 골드카드를 새롭게 나와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건지 그것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 카드죠, 저 카드? 네, 저겁니다. 지금 본인 얼굴은 왜 들어가 있나요? 글쎄, 본인이 저걸 만든 거였으니까 본인 임기에서 저걸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그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트럼프가 뭐 저것도 법원이라든가 의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투자 이민도 있고 일시적으로 저 골드 카드를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렇게 하게 되면은
뭐 돈 있는 사람은 뭐 미 영주권을 딸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저거에 이제 파급 효과가 뭐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많은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학생들도 이제 거기 가서 인턴도 해야 되고 미국 내에서 잡을 좀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그러니까 미국인 외에 유학생들에게 인턴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철저하게 미국에 뭐 도움되는 사람만 영주권 예. 주고 도움되는 사람만 취직시키고 도움되는 사람만 인턴이고 아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이라는 예. 곳으로 성장했었는데 예. 그 이민 정책 자체도 예. 이제는 완전히 온리 예. 미국 지향 이렇게 좀 바뀌게 될 가능성 네. 그걸 상징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건물도 그렇고 금색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 카드도 골드로 만들어서 이제 네. 골드 카드를 팔기 시작한 건데 이민자 안 받겠다고 하더니 그러면 이제는 부자만 받겠다는 걸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의미를. 예, 예. 그러니까 그럴 땐 꼭 항상 그러죠. 불법 이민을 나는 예. 허용하지 않는 예. 거고 투자를 하면서 들어오는 저 합법은 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늘 겁니까? 트럼프 로직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카드가 뭐 얼마나 팔릴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러시죠.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차기 대통령 선거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기 대선 날짜를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 열리게 된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국무회의로 정할 의무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인데다 공휴일 지정 절차도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고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이는 유권자는 물론 피선거권자인 후보들에게도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차기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곧바로 대선 기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1일 시작되고 선거에 나설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구성 첫날인 오늘부터 첫 회의를 열고 경선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당사에서 선관위원들과 회의를 하려고 한다며 워낙 경선 기간이 짧아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첫 회의에서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확정한 뒤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바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선관위원장 인선 연락을 받았다며 워낙 일정이 촉박해서 다른 선관위원도 당에서 일괄 임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 입법과 예산, 인사권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한다면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해 내란 종식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개헌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4년 연임제나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대선이 끝난 후 대선 후보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로 잠정 결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이 후보자 전담 경호팀 구성 절차를 시작하면서 대비에 나섰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지무대리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 경호 대책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경찰청 차원에서 대선 후보자 경호 전담팀 선발 공고가 올라왔다며 선발 뒤 어느 시점이 되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멈춰있던 수사들도 본격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체포를 막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과 군인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와 군인이 쌓은 인해 장막에 가로막혀 실패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12일 뒤에야 집행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호처와 군인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달 경찰 특별수사단은 같은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입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법과 규정대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될지도 관심이 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5번째 불출석했고 법원은 이 대표를 더는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에 진행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5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이 증인 제재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 대표를 더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로 따뜻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20도까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다시 떨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밤부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며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후 밤부터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밤사이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그리고 주말에 전국 비 예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절정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 벚꽃은 만개하자마자 일찍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점차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